안녕하십니까.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항공의학 전문의 유현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산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웬만하면 다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업주가 가입 대상인데 돈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산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 내리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라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첫 번째 요양급여 신청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제출한 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지역 본부 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했던 곳이 곳을 관할하는 지사나 본부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양식은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뭐 직접 가면 양식을 받을 수 있죠, 물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다쳐서 진료를 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병원이다. 그러면 원무과에 가시면요, 그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병원에서도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대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쓴 뭐 내용들 자체는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사후 경위, 기타 몇 가지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에 사업주가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날인, 사업주 동의 확인을 하는 날인 이런 게 있었거든요. 도장 찍어 사업주 도장 받아와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이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장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직접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사업자한테 알리는 것 자체는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양급여 신청서를 신청할 때는요, 병원에서 받은 초진소견서를 꼭 첨부를 하셔야 돼요. 초진소견서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혹은 사고로서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부분들 첨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이런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위임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던 상황하고 다르게 작성이 되거나 또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다르게 신청이 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내용 꼭 확인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요양급여 신청서가 관할하는 지사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지사에서는 이제 제출된 급여 신청서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서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산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산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일하다가 아픈 경우를 다 산재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업무상 재해라는 표현은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해를 이야기할 때 업무상 재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산재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업무상 재해는 다시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로 나눠지는 겁니다. 사고성 재해는 진짜 너희 건설 현장에 떨어지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죠. 프레스기에 뭐 손가락이 다친다거나 이런 사고로 인한 발생한 재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질병성 재해는 소음성 난청, 심폐증,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내심혈관계 질환 이런 걸 다 이야기해서 업무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성 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보거든요. 이 질병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직업병. 이것도 이제 되게 일반 표현이지만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직업병은 직업적 요인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질환들, 심폐증, 소음성 난청, 중금속 중독, 유경계 중독 이런 중독성 질환을 이야기하고요. 작업 관련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얘기하는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업무상의 요인 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업무상 요인이 개입해가지고 그것들이 주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발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경과들을 굉장히 악화시킨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른 요인뿐만 아니라 직업적 요인이 그렇게 개입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작업 관련성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들에 대해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직을 받는다 그랬죠. 이 지사에서 그냥 산재 뭐 이렇게 일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사에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미비했던 서류라든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거나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관계 아주 명확하다. 아주 분명히 사고이라는 것 자체, 어떤 경로로 사고가 났고 그것 때문에 다쳤다는 것들이 명백하면 보통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 하기 좀 애매한 경우, 사고라도 이게 회사에서 일어났나 애매한 경우, 혹은 업무상 질병성 재해인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기간은 일주일 내에 되는 경우는 비교적 좀 드뭅니다. 질병재해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이게 실제로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근로복지관이나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해조사를 나오게 되면 제1시나 장소, 재해 발생 원인, 경위 이런 것들이 요양급여 신청서에 작성이 되어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사업주가 산업재해 조사표 등을 통해서 제출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거 자체가 분명하게 확인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좀 웬만큼 확인이 다 가능하다 싶은 경우에는 현장 재해 조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구두나 전화로만 확인하고 생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 확인 조사를 하게 돼요. 이 현장 조사를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신청한 분이라든가 혹은 보험 가입자, 사장님들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 각자가 대리인을 둘 수가 있잖아요. 노무사나 이런 분들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면 이렇게 신청한 청구인, 신청인과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 그리고 혹은 그들의 대리인에게 꼭 조사 일시나 장소들을 미리 알리고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참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나가서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요, 재해 발생 경위라든가 혹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의 부담 수준을 이렇게 평가해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이나 재해 경위랑 좀 다르다든가 혹은 평소에 했던 일하고 좀 다른 일을 해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잘못 나오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같이 가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렇게 조사나 재해 일시를 안 알리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장의 재해 조사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당사자와 그리고 보험가입자, 대리인들한테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산재 요양 신청을 작성한 당사자란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꼭 현장 조사에서 같이 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괜히 회사에 미안하고 뭐 동료들과 얼굴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나가기 싫어하는 분들 꽤 계신데요. 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고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산재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동료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분들이 이런 산재와 관련해서 재해조사가 날 때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보험가입자 사장님들도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투명하게 잘 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들 자체가 향후에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후에 별다른 다른 문제들,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 조사들을 잘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되는데, 이 현장 조사가 사고성지에는 뭐 비교적 쉽겠죠. 뭐 사실관계 확인하고 동료분들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문제는 질병인 경우에 이 근골격 질환, 내시경관 질환, 정신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 관련성 질환이 특히 또 문제가 돼요. 중독성 질환, 소음성 난청, 진폐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들이 현장에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근무했냐, 이런 정도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직업성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아직 이 작업 공정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산업에 있어서 발생한 희귀성 질환, 이런 거, 그리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도 직업적 요인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다른 뭐 사업이나 가정사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곤란하게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하신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게 따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사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성 재해에 대한 판정의 문제, 이것이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신뢰성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민주화되거나 또 개방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산재 환자분들 자체가 산재 승인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산재 판단 내린 기관 근로복지공단도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산재요양 결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보수성의 문제라든가 신뢰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사고성재해, 비교적 명확하게 원인이나 발생 경위만 확인하면 되는 사고성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 그중에 특히 작업 관련성 질환의 경우에는요, 별도의 기관,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두고 있지만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입니다. 2008년부터 생겼고요. 그래서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요, 산재요양 승인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공단지사에서 재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업주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것도 물어보고, 위해 물질도 파악하고, 그냥 직업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근무를 했느냐, 꼭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얼마나 근무했느냐, 그리고 의무 기록 같은 거, 그다음에 건강검진 기록, 작업환경 측정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것들을 정리해서 먼저 공단 내에 있는 자문위한테 물어봅니다. 이 자문위가 이거는 바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전문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전문조사를 거치게 되는 경우, 요청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전문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죠. 이게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폐질환, 폐암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는 데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직업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줘서 전문조사를 거치고, 그 결과 사실 꽤 오래 걸려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렇지만 산재 승인 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것들에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시 의뢰를 보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자료로도 충분히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문 의견이 나오게 되면, 자문조사 의견이 나오게 되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로 바로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기관에서 뭐 역학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전문조사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이걸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 같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꼭 필수적으로 2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과, 각각의 이제 해당 질환에 대한 분과 전문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과도 있을 것이고, 정형외과도 있을 것이고, 뭐 때때로는 부인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신과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임상 전문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인 노무사라든가, 혹은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판단이 필요할 때는 산업위생기사라든가, 혹은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노무사, 변호사, 혹은 교수님들, 전문가 교수님들, 작업 환경에 대한 견해라든가 산업보호에 대한 견해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임상의사, 직업환경 전문의, 이렇게 돼서 들어와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제 통보가 되게 되는 거죠. 사고성재해에 대해서는 바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그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전부 다는 아닙니다. 난청이라든가 진폐증 이런 몇 가지는 빠져나가고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리게 되면 결정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수긍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이게 왜 산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결정 통보 기관에다 심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심리와 결정을 구하는 게 심사 청구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심사 청구를 했는데도 이건 도저히 난 납득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어서 재심이라고 합니다.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들이 모여있는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도 나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불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때는 행정심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심판 이거는 다 단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행정심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거친 경우에는 심사 청구의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결정을 받고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영양 승인 결정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당사자나 대리인하고 논의를 해가지고요 어떤 단계에 이 신청 절차를 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절차는요 90일 이내 하셔야 돼요. 석 달 이내.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제2를 청구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셨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에는요 이런 그 산재 요양 신청이라든가 결정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기 어려운 경우, 복잡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뭐 예를 들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에 정해놨는데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혹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요구가 되니까 보통 이제 노무사분들을 찾아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절차를 알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비교적 명확한 사례들인 경우에는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위임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조직기관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절차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자기 돈을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들 산재 노동자들에 대해서 잘 치료받고 잘 재활해서 잘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절차와 과정들 잘 문의하시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이제 일도 많고 감정노동도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고 또 그 기관들이 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신청해서 과정들을 수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조합이라든가 혹은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라든가 혹은 지역에 이렇게 노동권익센터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주거나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관에 도움을 좀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기에 노무사분들이 보통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문의해서 좀 비용 부담 없이 이런 절차들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산재보험의 간단하게 대상과 그리고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이것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꼭 찬찬히 자신의 권리들을 안내해 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해 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 자신의 권리들을 잘 찾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문제 없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오늘 유튜브 방송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